안녕하십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 11번째 시간. 오늘은 계량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픽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래픽 기법도 중요하지만 계량적 기법, 엄격한 계량적 기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등에서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가설, 대립 가설,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위치 척도의 종류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계량적 방법이란 우리가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배우는 중인데 거기에 대응되는 맞닿는 반대적인 의미로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증적 데이터 분석이 전통적인 통계적인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이루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한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EDA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결국 EDA의 그래픽적 기법들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을 사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통찰이나 어떤 감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들을 엄격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가설을 구축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전통적 통계적 방법들, 계량적 방법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EDA를 통해서 그래픽적 방법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이 그 사실이 그 계량적 방법들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로 맞지가 않는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EDA가 그래픽적 방법에서 발견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계량적 방법에서 발견한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EDA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들이 계량적 방법과 틀릴 때는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계량적 방법에 의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가정들 중에 몇 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더욱 철저히 조사해 봐야 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죠. 계량적 방법의 주요 기법으로는 구간 추정하고 가설 검정이 있습니다. 계량적 방법 중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점 추정. 점 추정이라고 하는 포인트 이스티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관심 대상 양 어떤 퀀티티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의 최선의 추측값, 베스트 게스라고 하는데 한 베스트 게스 하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점 추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표본을 사용해서 모집단의 파라미터를 모집단의 모수의 참값, 예를 들어 모집단 평균의 참값을 추정하는 것. 알 수가 없죠. 우리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 평균 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 모두를 한 명도 빼지 않고 잴 수가 없겠죠, 사실상. 그럴 때 우리는 모수의 참값은 대한민국 인구 국민 전체의 평균 키가 모수의 참값일 것이고 우리는 그 참값을 추정하는 수단으로서 표본을 가져다가 표본 평균으로서 그 모수의 참값을 추정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추정치는 무엇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점 추정에서는 그러한 최선의 추측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퀀티티의 예로서는 뭐 평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값, 최빈값, 분산, 최소, 최대, 뭐 4분위수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밖에도 이 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누적 확률 분포라든가 확률 분포 함수라든가 회귀 함수라든가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값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 미래값에 대한 예측치 역시도 정해지는 우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양이라고 개념적으로 양이라고 취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양들에 대해서 최선의 추측값을 구하는 것이 점 추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딱 어떤 값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그럼 추정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모수 세타의 추정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세타 헷으로 표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실질적인 데이터가 사용되게 되면 샘플을 집어넣게 되면 실질적인 추정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타는 고정값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키 하면 그건 모수에서 이제 모집단 모수인데 그것은 고정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순식간에 그걸 다 재해서 구했다면 참값을 알고 있다면 고정값인 거예요. 세타 헷, 즉 추정량 또는 추정치는 특히 추정량은 우리가 함수라고 그랬죠. 데이터의 종속적이에요. 데이터의 함수예요. 그죠? 근데 데이터는 샘플이에요. 그죠? 샘플은 매번 뽑을 때마다 달라요. 매번 우리가 100명씩 뽑아서 만약 추정을 한다면 100명 집단을 고를 때마다 평균치는 샘플 표본 평균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데이터의 함수고 따라서 세타 헷은 추정량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구간 추정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데 점 추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하나의 숫자를 추측해내는 것이 표본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죠? 추정량이 데이터의 함수니까 확률 변수고 그 확률 변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그 표본 추정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간 추정과 가설 검정이에요. 자, 표본 추정치의 불확실성을 계량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택한 것이 평균을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신뢰 수준 내에서 모집단의 그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떤 상한과 하한을 계산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밖에 또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라고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추정치에 대해서 어떤 그 미지의 우리가 모집단 모수단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키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해서 가설을 놓고 우리가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그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해요.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검정할 목적으로 설정한 모수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에요. 잠정적 진술이라고 해서 주장, 가정,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정을 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모수예요. 설정하는 모수에 대한 잠정적 진술이에요. 모수가 뮤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키는 어떠하다라고 말해놓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검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모수의 식으로 표현하는데 모평균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포테시스 해놓고 뮤는 2분의 1이다. 이 세 전구의 수명은 10,000시간 이상이다. 라면 뮤는 10,000시간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귀무가설, 그다음에 귀무가설, 대립가설 두 가지 가설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귀무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H0라고 쓰죠. 우리가 H0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옳다고 제안하는 잠정적인 주장이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장 또는 뭐 기각하려고 하는 주장을 귀무가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자꾸 이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기각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전 기각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을 이제 발명을 했는데 이것이 치료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치료 효과가 없다. 환자들을 투약해봤더니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 즉 약효가 기존의 약하고 똑같다.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 대립가설 쪽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이게 되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렇게 설정을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 문제에 보면 굉장히들 많이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되는 주장, 기각하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각될 수도 있고 기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 표현이 재밌죠? 기각할 수 없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였지 기각할 수 없다는 말을 썼거든요.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규모 가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모 가설이 거짓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규모 가설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규모 가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참이라고 받아들이려니 그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규모 가설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 가설이 거짓이라고 참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것은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쓰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잘라서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다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립가설, 우리 H1이라고 부르는데 H1은 규모 가설이 주장이 틀렸다고 제안하는 가설이에요. H0가 규모 가설이 기각되면 채택하게 되는 가설인데 믿고 싶은 주장, 우리가 채택하려고 하는 주장. 우리가 항상 대립가설, 규모 가설을 생각할 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생각해서 새로운 코로나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했다. 기존 거의 치료제보다 우수한가 아닌가. 우리는 제약회사를 다니는 내가 개발자인데 이거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이것은 분명히 약효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대립가설은 약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로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규모가설은 그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가설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비교를 하겠죠? 뭐 평균, 뭐 표준 편차, 뭐 샘플의 수, 뭐 이런 등등. 그 밖에 뭐 t-value, 뭐 그다음에 표준값 하는 것, 뭐 이런 그 표준 통계량, 뭐 z-value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t-value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통계량들을 구하는 것들을 말해요. 유의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규모 가설이 사실인데도 우리가 기각하는 오류를 범할 확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규모 가설이 사실이다. 즉 이게 차이가 없다. 두 약의 약효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그것을 기각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확률을 말해요. 그것을 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 유의 수준을 확률하고 즉 우리가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은 반대의 개념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 0.05로 규모 가설을 잘못해서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게 잡은 거죠. 그죠? 규모 가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은 0.05다. 5%다. 상당히 그러면 믿을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0.01이다. 그럼 99% 내가 맞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못될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검정의 임계치를 결정하는 거고 표본 분포의 기각 영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기로 하죠. 뒤에서 임계치는 주어진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규모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이 그림들인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돼요. 양측 검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의 수준 알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타 모수가 세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세타 제로다. 근데 세타는 세타 제로가 아니라고 이제 대립 가설을 냈어요.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 원래는 같다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근데 우리 다르다 얘기하려면 이것이 세타가 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도 어디에 들어와도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 모수값이 세타 제로를 중심으로 좀 왔다 갔다 한들 원래 모든 게 오차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왔다 갔다 한들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방에 있을 때는 다 같은 거로 치는 거고 이쪽에 끼거나 이쪽에 꼈을 때는 두 개가 다르다고 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
0.05로 우리 만약에 양측 검정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쪽의 면적이 0.025 되는 요 위치를 우리 z 2분의 알파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라고 해서 여기가 면적이 대칭이니까 같겠죠. 정규분 보면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요 자리를 임계치라고 얘기하고 요쪽 부분에 해당된 전체를 기각 영역, 여기도 기각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만약에 세타 값이 이 근방에 속한다면 당연히 기각하는 거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우리가 채택하게 되는 거죠. 좌측 검정을 보면 세타가 세타 0보다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세타 제로보다 크다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이거보다 크다. 위에 있다. 그런데 대립가설을 보면 세타 제로보다 작다예요. 그죠? 세타 제로보다 작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라는 새로운 추정치가 나왔는데 그 추정치가 세타보다 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오케이야. 여기까지 내려갔어도 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지. 여기까지 내려온 거 다 봐주겠다. 그런데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 이건 세타 제로보다 작은 거다. 이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려오면 이건 작은 거야.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우측 검정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타 제로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간다면 세타는 세타 제로보다 크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설 검정에서의 오류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오류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1종 오류, 2종 오류라는 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흔히 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우리가 이미 그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제1종 오류 확률을 이제 검정의 유의 수준 알파라고 얘기하고 규모 가설을 실수로 잘못해서 기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말해요. 보통 이제 이 그 유의 수준 알파는 연구자가 미리 설정을 하는데 그 유의 수준 그 1종 오류가 아래에서 보게 된 2종 오류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2종 오류라는 게 그러면 있을 텐데 2종 오류는 허위인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잘못됐는데 그걸 채택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는 베타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해요. 자, 검정 오류의 관계가 이제 봅시다. 규모가설의 진위를 놓고 이것이 거짓, false, true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거짓, 참이에요. 그죠? 근데 규모가설을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false라고 했고 또 true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원래 규모가설이 false, true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규모가 어떤 그 가설 검정 또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X 재료가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 설명 틀렸다라는 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설명의 편의상 지금은 거짓과 참이란 말을 쓰겠어요. 그래서 거짓이다 참이다 판단을 했다면 자, 거짓을 H제로가 거짓인데 거짓을 거짓 기각했으니까 잘한 거죠. 옳은 결정이고 true일 때 true라고 했으면 옳은 결정이죠. 그죠? 그런데 일종 오류는 규모가설이 참인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죠? false negative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얘가 네가티브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틀린 거예요. 틀린 케이스고 이것이 일종 오류예요. 일종 오류가 되고 그다음 이것이 유의 수준이 되는 거. 이 확률이 그다음에 그 규모가설이 false인데 틀렸는데 이거를 true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false 그러면 false 우리가 분류 이론에서 보면 우리 컨티뉴어스 테이블,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false positive가 되겠죠. 이런 것은 2종 오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1종 오류가 더 중요할까? 1종 오류가 왜 중요할까? true가 H가 참인데 기각을 했어요. 이것이 왜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연구자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구자가 알파를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연구자가 신약 연구자예요. 신약 연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H0예요. 그죠? H1은 효과가 있다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일종 오류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일종 오류를 저지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효과가 없는데 실제 제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참이에요. 효과가 실제 없는데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막 대량 생산을 해서 막 시중에 팔겠죠. 근데 그 약이 엉망진창이고 부작용이 있고 막 뭐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거의 망하겠죠. 그죠? 회사가 망한다고요. 그치? 큰일 나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종 오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종 오류는 뭐죠? H 재료가 거짓이에요. 규모가설이 거짓. 즉 효과가 없다는 것이 거짓이니까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없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그것은 뭘까요? 생산 안 하는 거죠. 그죠? 에이, 뭐 잘못 개발됐나 보다 하고 다시 개발해봐야겠다라고 하겠죠. 그럼 그동안의 개발비를 다 날리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개발비를 다 날리는 것이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우리가 해보면 일종 오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고, 뭐 당연히 일종 오류는 규모가설 H재료가 참일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종 오류는 규모가설 H재료가 거짓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이 가설 검정에서 또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될 얘기가 위치, 그죠? 우리가 점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값이죠. 위치에 대한 측도가 필요한데 위치, 로케이션,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 중간값이죠.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평균, 위치라는 말을 갖고 우리는 왜 평균이라는 말을 안 쓰냐면 평균은 위치를 나타내는 그 중에 값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뭐 여러 가지 값들 중에 한 가지가 평균일 뿐이고 로케이션을 나타내는 여러 개가 이제 값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값이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통계적 특성이 좋아서 항상 애용하는 것이 결국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은 만약에 우리 봅시다.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미우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에서 모집단에서 추출한 임의의 표본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런 표본이 x1부터 xn이라고 하면 우리 표본 평균은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구하죠. 모든 걸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눈 값을 택해요. 그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이라는 이 자체는 x바는 결국 x1부터 xn까지의 함수인 거예요. 그죠? 단순 더해서 n으로 나눈 거긴 하지만 분명히 x1부터 xn까지의 함수고 x1부터 xn은 확률 변수예요. 그죠? 확률 변수 값이에요. 따라서 x반은 역시 확률 변수인 거죠. 그죠? 다음번 위치 측도로는 중앙값, 미디안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정렬해 놓고 그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것인데 평균하고 차이를 본다면 우리 식에서 보듯이 어떤 중앙에 있는 그 데이터 값을 얘기해요. 그죠? x를 얘기하는데 평균은 예를 들어서 1, 2, 4의 평균은 뭐죠? x1이 1이었고 x2가 2였고 x3가 4였다면 1, 2, 4, 7이니까 x반은 우리 3.5라는 걸 7 나누기 3이죠. 그죠?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은 이 데이터 표본에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중앙값은 반드시 표본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흔한 값, 최빈값이 되는 거죠. 가장 빈도가 높은 x값이고 그런데 최빈값은 이 최자란 말 자체가 조금 우리 해석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모드라고 하는 게 맞는데 모드는 한 군데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정규 분포에서는 모드가 하나지만 코시 분포 우리가 흔히 보는 분포에서는 하나지만 실제 리얼 데이터에서는 모드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그 신경을 쓰는 거는 그래도 모집단이 연속 확률 분포를 갖는 경우, 우리 모집단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구해서 우리가 분포를 그려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는데, 히스토그램은 디스크리트하죠, 그죠?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리게 될 텐데, 이때 최빈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어느 값을 구하는 것이냐? 보통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실제로는 최빈 구간의 중간값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최빈 구간의 중간값을 가지고 모드를 얘기해요. 이 중간값을 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엣지 값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얘기해 줬고, 자, 위치 측도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개, 3개를 다뤘는데, 위치 측도가 여럿인 이유, 그 밖에도 위치 측도는 중앙을 나타내는 위치 측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4분의 값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값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최대치, 최소치도 있을 수 있고, 위치 측도가 여럿인 이유는 여기 보면 그래프가 우리가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코시 분포, 로그 노멀 분포, 뭐 이런 그 네 가지 분포의 그 랜덤 넘버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예요. 그럼 보면 첫 번째 그림부터 다 쭉 너무나 서로가 다 달라요. 그죠? 상당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정규 분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종 모양인데 반해서 코시 분포는 이게 뾰족하죠. 굉장히 뾰족하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잘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여기가 얼마큼 가냐면 지금 현재 10,00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랬는데 얼만큼 나와 있냐면 실제로 이게 2만 3만이 넘어가요. 까지 데이터가 존재해요. 여기에 끝에 정말 먼 거리의 데이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 익스포넨셜 분포, 지수 분포 같은 경우는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길죠. 길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로그 노멀 분포는 이렇게 한쪽으로 스큐돼 있지만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로그 노멀 분포는 보통은 우리가 노멀 로그를 취했을 때 그것이 정규 분포를 갖게 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 값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되는 값이 나타나겠죠. 자, 그 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신뢰 구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95%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신뢰 구간에 모수의 참값이 포함될 확률이 95%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냥 말만 들으면 이 신뢰 구간 안에 모수의 참값, 모집단 평균 그 값이 들어있을 확률이 95%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무한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실에는 무한이라는 건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표본을 수집해서 95% 신뢰 구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그걸 적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해놓은 구간들 중에서 95%는 모수의 참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달라요. 신뢰 구간은 세타에 대한 확률적 표현이 아니다. 자, 신뢰 구간은 세타에 대한 확률적 표현이 아니고, 세타는 우리 그 파라미터는 고정된 수량이죠. 그죠? 모수는 항상 고정됐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죠? 모집단 모수는 고정된 양이다. 그러나 구간의 상한과 하한은 신뢰 한계, 이 신뢰 구간의 상한과 하한은 확률 변수죠. 그죠? 확률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평균의 신뢰 구간은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우선 뭘 알아야 될 거냐면 표본 평균이 모평균을 얼마나 잘 근사하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모평균이라는 것이 표본 평균을 얼마나 잘 근사할까, 그것이 근사라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정확하지는 않을 거고, 모분산 세타 시그마를 알고 있는, 모분산 시그마 스퀘어를 알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채취한 샘플에 의한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분포인지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 n이 크다면 표준 오차분의
그 샘플 평균, 표본 평균, 여기 모집단 평균을 뺀 이 표준 통계치가, 표준 통계량이 시그마 나누기 루트 n분의 xn 바, x 바 표준 평균 빼기 뮤한 요 통계량이, 요것이 우리가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 수렴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를 배웠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값이, 이 통계량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수렴한다라고 우리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따라서 표준이 크다면, 표본이 크다면 항상 우리는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항상 이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Z값, Z밸류를 정규곡선 아래 우측 면적이 2분의 알파가 되는 Z값이라고 하는 걸 이미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Z 2분의 알파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억은 이쪽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2분의 알파다. 그러면 주어진 n과 샘플의 표본의 수와 알파 나누기 2분의 알파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것이 우리가 표준 통계량이, 이것이 우리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간다고 그랬죠. 표준 정규 분포가 이 Z 밸류 요 사이에 2분의 알파 되는 사이에 요거 Z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여기가 여기죠. 여기고, 그러면 그는 요 값을 얘기해요. 그죠? 요 값에, 요간에 해당되는 이 절대값이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을 확률은 결국은 이걸 우리가 풀어헤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풀어헤치면 이렇게 풀어헤치게 되겠죠. 이 부분이 알파 1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유의 수준이 알파가 0.1이었다면 여기는 이 부분이 면적이 0.05가 될 거고, 이 부분의 면적이 0.05가 되고, 이 부분은 0.9가 되겠죠, 면적이. 그래서 이 부분이 0.9가 나오겠죠, 확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부등식 양변에다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곱하고 이걸 빼서 위로 아래로 넘기고 뮤를 가운데 두면, 이 정도 계산은 누구나 쉽게 하죠. 그래서 뮤를 가운데 둔다면 모평균은 표본 평균 값에 대해서 이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만큼 그 사이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뢰 구간을 따질 때 이 구간을 신뢰 구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을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점, 유의 수준의 1 마이너스 알파 하는 이 값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스퀘어를 알 때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좀 이렇게 뮤는 x 바에서 요 통계량만큼 이렇게 곱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만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되고 신뢰 구간을 해도 그렇고, 요 식 정도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돼요. 외우고 있어야 할 시기예요. 우선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우리 하천의 36개 다른 지역들에서 측정한 아연 농도는 평균 2.6g per ml였다. 하천의 아연 농도의 그 95% 및 99%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모집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아는 경우네요. 시그마를 알아서 표준 편차가 0.3g per ml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95% 신뢰 구간을 구한다면, 95를 구한다면 우리는 1 빼기 2분의 알파를 해야 되니까, 그죠? 신뢰 구간권이 1분의 알파여야 되니까 0.025 해야 돼요. 그죠? 0.025 하면 0.975예요. 그죠? 975에서 0.025를 갖고 표를 구하면, 자, 0.025니까 1.96이죠. 1.96이고 0.975니까 975죠. 975면 1.9에서 여기까지 쭉 쫓아가면 이놈이 그래서 만나면 1.96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찾는 법을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그 유의 수준을 가지고 숫자를 찾아요. 숫자를 찾아서 여기
맞는 값을 찾았으면 이 수평축의 1.9에다가 수직축에 올라 있는 소수점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1.96. 그래서 1.96의 Z 값이 1.96이 나왔고, 뭐 공식에 대입하면 그대로 뭐 산술 계산이니까 공학 계산기만 있으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5부터 2.7 사이.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우리 그 분산을 말 때 모집단 평균의 신뢰 구간 얘기됐고, 모를 경우에는 분산을 모를 경우에는 우리 t 분포를 여기서 t 밸류를 사용하죠. t 밸류 사용한다는 거 외에는 다를 점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거 t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러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짓 밸류를 쓸 거냐,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할 것이냐, t 분포를 사용할 것이냐는 샘플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적용한 z 값, 이 값을 갖고 신뢰 구간을 할 때는 n이 30보다, 표본의 수가 30보다 클 때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값을 사용하면 되겠고, 이것이 작을 때 30보다 작은 수일 때, 그리고 시그마를 모른다면 우리는 t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이 앞에서 본 t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도 이건 항상 근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둬라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그 신뢰 구간,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점 추정, 구간 추정, 가설 검정의 규모 가설, 대립 가설의 의미도 봤고, 위치 측도 중에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평균의 신뢰 구간 계산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